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부터 보는데요. 지금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계속 설명을 좀 해드려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요. 뒤에 걸 좀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가장 큰 특징이 어떤 담보를 보고 물적 담보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누가 위험 부담이 커요. 금융기관이 위험 부담이 크죠. 그냥 사업의 수익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프로젝트가 도산이 되더라도 그 사업주한테 청구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워낙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죠. 그래서 제한적 소구다라고 하는데 그 안전장치라는 것이 어떤 보증을 서게 하는 거예요. 또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거나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가 하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게 하죠. 프로젝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게 해서 사업주가 도산하더라도 프로젝트가 영향받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대출을 해줄 때 사업주가 그 대출금을 임의로 입출금하지 못하게 에스크로우 계정이라는 걸 둬서 입출금하는 것을 금융기관이 통제를 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회사들한테 야, 너도 좀 출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자신이 대출하는 자금의 규모를 좀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을 부담을 해서 대출을 하기는 하는데 위험이 큰 건 여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높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위험 부담을 많이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적으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젝트 회사가 별도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 회계장부에는 기록이 안 돼요. 대출 받은 것이.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외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장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런 부외 금융 효과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일단 의의는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의의의 동그라미 1번 정도. 나머지도 이제 쭉 읽어는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표현이 4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분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앞에 시장 실패에서 나왔거든요. 외공불비.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잖아요. 자, 그럼 금융기관하고 사업주 사이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보통 우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대출을 해주잖아요. 보통의 대출은. 담보대출을 해주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금융기관이 알아요, 몰라요? 금융기관이 알 수가 없죠.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줄 때는 뭐 사업하나 보다 하고 대출을 해주지. 이 대출 받은 돈을 들고 저기 강원랜드로 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으로 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지금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떻게 해요? 대출 받은 돈이 지금 어떻게 출금되는지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강원랜드로 들고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상환을 못할 거 아니에요. 상환을 못하면 결국 그 담보물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처분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상환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못하게 되면은 담보물을 처분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대칭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거는 누구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금융기관에서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의 장점은 거의 한 개밖에 없는데 그 고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누구의 장점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금융기관의 장점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에서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자, 이거는 조금 전에 다 설명드렸죠. 이론적인 모습은 비소구 금융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가 많다.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그다음에 부의 금융. 자,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대출 받는 것이죠.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또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괄호 3번 복잡성.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보통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높은 금융 비용.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 그다음에 괄호 5번이나 괄호 6번, 괄호 7번 대체로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는 장치, 위험 배분, 여러 회사한테 위험을 배분시키고요. 철저한 자금관리는 그 동그라미 2번의 둘째 줄에 에스크로우 어카운트 있어요. 결제스톱 계정. 그 다음에 독립된 회사의 설립. 요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양쪽 모두 다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예측하시고요. 조금 전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아까 이거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금융이었잖아요. 이거는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PF는. 이거는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그럼 신디케이션은 이거는 지분금융입니다. 투자자 모집이에요. 투자자 모집. 이건 신디케이션 투자자 모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쉬워요.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금 모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어떻게 하겠다? 배당을 하겠다. 배당. 그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것도 무슨 금융? 이것도 지분금융.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죠.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해서 이것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보세요. 그 채권 유동화. 여기 바로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MBS죠. 그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보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도 보유해야 이게 이 채권을 소유하면서 그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보유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길어요. 뭐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맨 끝에 걸 보면 돼.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급보증 이렇게 돼 있지. 지급보증 맨 끝에 동그라미 3번 맨 끝에 그 주요 업무에 채권 유동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채권 보유, 동그라미 3번에 뭐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해서 맨 끝에 그런 증권에 대한 여러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이렇게 지급보증. 그런 지급보증. 그리고 신용보증 여기도 보증이죠. 또 5번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죠. 결국 3번, 4번, 5번은 무슨 업무예요? 보증 업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신경 쓰면은 그쪽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오히려 더 커다란 흐름을 놓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어차피 지금 한번 읽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커다란 흐름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증 업무가 있구나 이런 정도죠. 근데 1번, 2번은 이미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잖아요. 1번, 2번은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고 좀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는 이런 일이 있네 뭐 이런 정도. 보증 업무가 있네 이렇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됐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금자리론 공급이 있죠. 자, 여기 저 체크할 거는 신청 대상에서 첫 번째 민법상 성년인 이렇게 하면 되죠.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제외 국민이나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이 돼요. 근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가로속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요. 민법상 성년으로 돼 있죠. 예전에는 만 19세 이상이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민법상 성년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도 결혼하는 애들 있죠. 애들이라는 그러니까 좀 그러네. 결혼하는 성년이 될 수 있죠. 만 18세라도 결혼하면 성년이 되죠. 그런 경우에 집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집 안 필요한가요? 집 필요하잖아요. 결혼하면은. 그런데 만 19세가 안 돼가지고 법적으로는 만 19세 이렇게 해버리면 대출을 못 받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바뀌었겠죠. 만 19세 하다가 민법상 성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란 특징이 있어요. 시중은행에서는 웬만해서는 고정금리 취급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니까 고정금리 취급해요. 이 특징이에요. 고정금리를 취급한다는 게. 그다음에 주택은 6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예요. 6억 원 이하입니다.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는 최대 3억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대출 기간은 10, 15, 20, 30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10, 15, 20, 30 대출 기간. 그다음에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리금융 등 원금융 등 최저금식 다 있죠. 원금융 등 원리금융 최저금식 다 있어요. 다만 최저금식은 만 40세 미만이라야 돼요. 최저금식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60세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고요. 그럼 됐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체크하세요.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요거는 이제 저게 조금 더 많이 나왔죠. 요건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최근 10년간으로 따지면은 조금 이제 23회부터 따지면 2번 정도로 되는데 일단 1번은 됐고요. 2번은 연령 조건이 여기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혹시 매스컴에 나왔는데 들어보셨어요? 55세로 바뀌었다고? 최근에 바뀌었어요. 최근에. 만 55세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그걸 바꾸시면 되고요. 다 만 55세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이제 우대 방식은 그대로 있어요. 우대 방식은 만 65세예요. 우대 방식은 만 65세 그대로고 나머지는 만 55세예요. 우대 방식이 뭔가 하면은 거기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로 4번에 있는데요. 주변에 혹시 이런 해당 사항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소개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오른쪽에 이제 괄호 4번에 우대 방식 있죠. 그거는 이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는 거는 가진 재산이 많지는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리고 부부 기준 주택 가격이 1.5억 원 미만이에요. 1주택이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주택하고 뭐 자동차하고 뭐 이렇게 좀 있어도 그렇게 크게 재산을 갖고 있지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재산이 있어도 해당 사항이 돼요. 해당 사항이 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그게 월 지급금을 최대 20%까지 줘요. 13%가 아니고 20%. 이것도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대 방식이면 상당히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로 이제 시골 계시는 분들은 시골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해요? 시골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시골에 군이 없어지는 데도 있거든요. 인구가 저기 동 하나도 안 되는 군이 있어요. 도시 지역 동 인구가 안 되는. 그런 데는 이제 군 없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뭐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점점 집값이 떨어질 것이 예상이 되는데 팔지도 못해 이제 집을. 그럴 바에야 지금 그 주택연금으로 그냥 받아서 그렇게 그냥 뜯어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20%나 더 주는데 더군다나. 대신 요거는 주택이 한 채만 있어야 돼요. 1.5억 미만이고 한 채만. 그렇게 하면 돼요. 우대 방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65세가 넘어야 되고 기초연금수급자고 이렇게.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오셔서 주택 보유수는 이제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예요. 조금 전에 그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이었잖아요. 이제 서민들. 근데 요거는 좀 9억 정도 돼도 연금으로는 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9억 원이 초과될 때에는 그 9억 원 초과 2주택자에게는 이제 3년 이내에 한 채를 팔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여유를 주고 있죠. 3년이라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폭넓게 혜택을 주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혜택의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돼요.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돼요. 자, 남은 이제 됐고, 다음에 대상 주택 요건은 그 대상 주택이 조금 전에 이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된다는 사실. 노인복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복합용도의 경우에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도 돼요. 그런 주택 있잖아요. 사람들 왜 이제 뭐 점포하고 주택도 같이 있는 그런 건물 있잖아요. 그런 데 사는 사람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의 경우는 그 방금 바로 위에 노인복지주택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일명 실버타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실버타운 이게 거기에 이제 입주해서 사는 노후를 거기서 보내는 사람들 있죠. 그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확정기간 방식은 안 되고요. 종신 방식만 돼요. 왜 그러겠어요?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의 마인드는 거기서 여생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확정기간 방식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앞으로 10년이면 10년 딱 기간을 정해놓고 10년이 되면은 그 집을 팔아야 돼요. 팔아서 갚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어디서든 갚으면 되긴 한데 그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 팔아버리면 어디 갈 거란 말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요. 물론 그 전에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골치 아픈 거잖아. 안 죽으면. 그래서 이 노인복지주택은 이 종신 방식만 돼. 종신. 그다음에 이제 보증기한은 종신 방식은 사망시까지고 확정기간 방식은 이제 계약 기간까지죠. 이게 종신 방식이라 하더라도요. 종신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달리 갚을 돈이 없으면은 집을 처분해서 갚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리 돈을 갚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갚으면 돼. 갚으면 또 그냥 계속 그 집에 그 집을 다른 자식이 상속받든가 사망을 해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연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주변 지역이 막 개발된다는 소문 때문에 이게 처분하기가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식들이 그동안에 대출받은 거 그냥 갚으면 돼요. 그냥 갚고 그거는 그냥 저거 없애면 돼. 저당 설정된 거 없애면 되는 거죠. 그럼 상속받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팔아도 되고 그냥 갚아도 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 방식, 종신 방식이 있고 확정기간 방식이 있죠. 그 가로 1번, 2번. 그 종신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잖아요. 근데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이죠. 혼합자가 들어가 있죠. 혼합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인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인출 한도 설정. 그러니까 수시 인출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수시 인출금. 종신 혼합 방식은.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수술하거나 무슨 뭐 집을 좀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목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돈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남겨놓으면은 혼합 방식.
그렇지 않고 다 대출 받으면 그냥 지급 방식. 그러니까 어떤 게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매달 받는 거는 매달 받는 거는 종신 지급 방식이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럼 됐고, 밑에 확정 기간 방식은 뭐예요?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 동안만 월 지급금을 받아요. 이럴 때는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죠. 다른 대책이 없는데 확정 기간 방식이었다가 그 기간 안에 안 죽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집 팔아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대 방식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월 지급 유형은 그 정액형, 전후, 후박형 2번, 3번만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매달 똑같은 금액 받는 게 정액형. 먼저는 좀 많이 받고 전후, 앞에는 두터울 후자예요. 전후. 그다음에 후박은 뭐예요? 나중에는 박하게. 처음엔 두텁게, 나중엔 박하게 이 뜻이에요. 전후, 후박. 그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8번은 변동금리예요. 자, 조금 전에 주택 모기지론 공급. 요거는 고정금리였어요, 변동금리였어요? 요거는 변동금리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금자리로는 누가 공급 주체인가 하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 주체예요. 근데 요거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에요, 보증.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대출 주체는 누구예요? 일반 시중은행이에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을 선다고요. 그럼 일반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이 공급 주체가 누구라고요? 이거는 공급 주체가 은행이야. 공급 주체가 은행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서는 거라고요. 보증. 자, 그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기지로는 공급 주체가 누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고 이렇게 그 차이 생각하면 돼요. 보금자리로는 이제 금융권에서는 변동금리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금리로 해주는 이유가 공기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주체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이잖아요. 이거는 공급주체가 일반 시중은행이에요. 그래서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자,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증료가 있죠, 보증료가. 왜 보증료가 있겠어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니까 보증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 보증료, 연 보증료 이렇게 두 가지 있다. 숫자는 보지 마세요. 퍼센트는 보지 마시고 가입할 당시에 보증료가 있고 매달 내는 보증료가 있어요. 그 연 보증료인데 그거를 매달로 나누어 내요. 근데 내가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받는 금액에서 이미 그거를 다 공제하고 받아요. 받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인식을 못 해요. 내가 보증료를 낸다는 걸 인식을 못 한다고요. 받을 때 이미 그걸 떼서 받기 때문에 매달 받을 때 아시겠죠? 그런 거고요. 자, 그 맨 밑에 11번 대출금상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환하는데 물론 확정기간 방식은 이제 기간이 종료되면 하는데요. 그 표에 보시면은 주택 가격보다 대출 잔액이 커요. 그러면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러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대출 잔액보다 커요. 그러면은 남는 게 있죠. 남는 거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돼요. 자,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손해죠, 손해. 아니, 모자라는 거는 내가 이제 메꿔줘야 되고 남는 거는 상속인한테 상속이 주고 그러니까 보증료가 필요한 거예요. 보증료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같은 날짜에 이렇게 주택연금을 가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입하잖아요. 그럼 이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나중에 갈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험료 내는 거예요. 보험료로 생각합니다. 그걸 보증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모아놓고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한테 그걸로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예상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보다 오래 사는 사람은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일찍 사망하면 남을 거고. 모자라는 사람한테는 요 모아놓은 걸로 주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자라면은 그때는 공적 자금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은 공적 자금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입하는 거를 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거나 이러면은 이제 가입을 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어떤 예외가 있는가 하면, 그 처분을 했어요. 처분을 할 때 그 경매하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그 비용부터 내죠. 비용도 충당이 안 될 때는 경락 허가가 떨어지지 않죠. 집값은 1,000만 원인데 비용이 1,000만 원보다 더 나올 것 같으면 아예 경락 허가 자체가 안 떨어질 거라고요. 근데 비용은 충당이 되니까 경락 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비용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비용 충당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우선수정, 이거 민법이나 어디서 안 하나요? 어디서 할 건데, 이거 중개사법인가? 네? 어디선가 하죠. 제일 먼저 비용, 그 다음에 당해세, 그 다음 뭐예요? 체불임금. 민법에서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소액보증금, 최우선 저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당해세하고 체불임금을 먼저 이제 빼나가는 바람에 모자랄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의 다른 재산한테 청구하진 않아요. 상속인한테도 청구하지 않아요. 딱 예외가 그거예요. 당해세, 체불임금 때문에 이게 모자라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식한테 청구하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 외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당해세, 체불임금. 요거 외에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다른 재산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해서 넘어가시고요. 371쪽에 이제 부동산 이용활동이 있는데, 이용활동은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10년간 한 번 출제가 돼서, 이거는 뭐, 별로 중요가 높지 않은데, 그 집약도 개념은 알아두시고요. 371쪽에 집약도. 집약도가 높은 이용을 무슨 이용이라 그래요? 여기 집약도는 노자토 이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이 집약도가 높은 이용은 집약적 이용, 이런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문에 나올 때 이게 뭔 뜻인지는 아니니까. 집약도가 낮은 이용을 저방적 이용, 뭐 이 정도는 체크해 두세요.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372쪽에 가시면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있죠. 그나마 이게 조금은 더 중요해요.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지금 최근 10년간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거는 그 373쪽에 도시 스프롤 현상이 출제가 됐는데, 스프롤 현상이 또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요게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볼 수 있어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도심지의 고집가, 이게 뭐야? 땅값이 비싸. 땅값이 비싸면 안에 살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도심 환경도 악화돼요. 그리고 마침 교통도 발달해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면 외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외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도심의 재개발, 자, 철거가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그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원인과 결과. 그 결과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간 결과예요. 나간 결과. 그럼 안쪽은 어떻게 해요? 안쪽은 텅텅 비죠. 밤이 되면 텅텅 비고요. 그다음에 낮에는 들어오겠죠. 그래서 도심 공동화 현상. 도넛 현상이라고도 해요. 도넛 현상, 공동화 현상 이렇게. 그리고 밤이 되면은 바깥은 어떻게 돼요? 바깥은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죠. 침상도시 이렇게 침상도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줄에 출퇴근하는 자들의 비율이 늘어난다. 도심 고동 비율은 커진다. 그 도심 고동 비율이라는 게 출퇴근 비율 뭐 이런 뜻이에요. 별로 중요한 표현은 아닌데 뭐 그 어려운 표현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직주 접근이에요. 직주 접근의 원인은 지금 이게 직주 분리의 결과로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은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죠. 뭐가 발생해요? 교통체증이 발생해요. 교통체증. 엄청나죠, 이게. 교통체증이 발생하고요. 도심 환경도 많이 개선이 돼요. 도심 환경이 많이 개선되면은 안에 들어와서 살만도 하죠. 그래서 그 정책적 유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도시 회춘화 현상. 회춘화 현상. 회춘이 뭔지 아시죠? 도시가 이제 사람들 오래 살다가 이제 낡아지는 부분들 있죠. 그 낡아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되는 거죠. 재건축돼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대체가 돼요. 도심이.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고층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도심의 토지는 한정돼 있죠. 도심의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로 많이 올려서 사용해야 되죠.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스프롤 현상은 그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죠. 의의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하면 되죠. 도시의 성장 개발 현상이 불규칙적이고 무계획적이며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개발되는 현상, 뭐 이렇게 하고. 자,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게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프롤 현상의 유형에서는 이제 고밀도 연쇄 개발, 저밀도 연쇄 개발, 비지적, 이렇게 세 가지, 또는 간선도를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요. 그, 고밀도는 뭐겠어요? 정상적인 밀도보다 너무 밀도가 높은 거. 저밀도는 정상적인 밀도보다 밀도가 너무 낮은 거. 뭐 이런 것들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너무 낮아도 안 좋다. 이 말이래요. 그 다음에 비지적 현상이 있죠. 비지가 이게 한자가요. 비지가 날비자 땅지자거든요. 개구리가 뜀 뛰듯이 지금 어떤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이 이렇게 찔끔찔끔 개발된다 이거예요. 찔끔찔끔 개발되는 걸 이게 비지적이라 그래요. 비지적. 됐나요? 여러분들 그 비지국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이게? 그 콩비지국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 이게 A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A라는 나라 안에 땅에 B라는 나라 땅이 있어요. A라는 나라 땅 안에 B 나라 땅이 있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A 나라 땅을 거쳐야만 B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디가 이러더라? 저기 슬로바키아나 막 그쪽이 어디가 막 옛날 유고슬라비아 체코 헝가리 이쪽 근처에 어디 막 이게 막 인종하고 이게 종교하고 이렇게 막 뒤섞여 가지고 이게 본타고 떨어진 나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본타고. 원래는 이렇게 클 때는 다 같은 나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막 인종과 종교에 의해서 왜 동구권 무너지면서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 서독 동독이 그랬어요. 여기가 동독,
여기 서독이잖아요. 베를린이 어디 있었어요? 베를린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베를린이 동도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동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는 거니까 서베를린이 동독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벽이 무너진 게 여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기 베를린 장벽이 여기가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진 게 아니고 여기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넘어가다가 총 맞고 죽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 당시로는 동독과 서독은 국제사회에서는 각각의 나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비지국이 된 거죠. 서독은 비지국이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통일이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헌법이 없었어요. 서독은 헌법이 없었어요. 얘네들은 통일하면 헌법을 만들겠노라고 헌법을 만들지 않고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인 거죠. 우린 결국 통일할 거다. 통일하기 전까지는 헌법 안 만든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헌법을 대신하는 기본법 해서 하다가 이제 통일한 거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때는 이제 비지국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띠는 현상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프럴 현상의 특징해서 이건 뭐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있고요. 또 대도시 도심지보다는 보통 외곽부에서 많이 나타나죠. 왜? 외곽으로 펼쳐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침입과 계승. 자, 요거는 침입 계승은 이거 이제 여과 현상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어떤 지역에 새로운 주체가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침입. 그러니까 고소득 주거 지역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침입이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뭐로 바뀌어가요? 이제 저소득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 하향 요가가 발생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서 점점 바뀌어가죠. 그래서 완전히 바뀌면 그게 뭐예요? 완전히 바뀌면 이제 계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입의 결과로서. 이 침입에는 보통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이 있는데요. 보통은 확대적 침입이 일반적이라 그래요. 이게 뭐 보통은요. 뭐 조금 전에 이제 하향여가 이것도 했지만 주거 지역이 있으면 이 주거 지역에 상업용이 침입하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상업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상업 지역에 주거용이 침입하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주거 지역에 상업용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죠. 이게 일반적이야. 그러면은 이 지역은 점차 뭐로 바뀌어가요? 상업 지역으로 바뀌면서 집약도가 높아지겠죠. 그거를 이제 확대적 침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한계지 집가 법칙. 자, 이 한계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전부 다 이제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그래요. 이게 택지 지역이에요. 그럼 택지 지역을 벗어나면 무슨 지역이 나오겠어요? 택지 지역을 벗어나면은 농지 지역이나 임지 지역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택지가 뭐예요? 택지가 주상공이잖아요. 주상공으로 이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면은 뭐예요? 농지, 임지, 택농임 하죠. 택농임. 택지 지역을 벗어나면은 농지 지역, 임지. 이 택지 지역의 최원방권. 여기 있죠. 여기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한계지라고 해요. 한계지. 한계지에서는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여기 도심부에서 멀어질수록 땅값이 점점 낮아지겠죠. 낮아지다가 농지, 임지 땅값하고 택지 땅값이 차이가 확 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한계지가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바깥쪽이에요? 선. 한계지도 명색이 택지예요. 택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택지의 제일 바깥. 그러니까 여기라고 여기. 맞나요? 택지도 명색이 한계지도 명색이 뭐라고요? 택지라고 택지. 그럼 여기 농지, 임지 땅값하고 옛 땅값은 어떻게 했어요? 차이가 확 나겠죠.
그래서 이걸 단절지가 현상이라 그래요. 단절지가. 한계지 지가와 요 한계지 지가와 농지 임지 지가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단절지가 현상이라 그래요. 됐나요? 예, 그리고 요 한계지와 한계지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가 하면 대체 관계라 그래요. 한계지와 한계지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 그리고 한계지와 도심부의 지가는 상호 관련이에요. 상호 관련. 상호 관련. 관련되어 있다. 상호 관련. 왜? 이 도심부 지가가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비싸면. 차라리 그냥 외곽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너무 비싸면 외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외곽 땅값도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차이 나다가 외곽으로는 외곽 땅값도 올라가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죠. 근데 한계지 지가와 농지 임지 지가는 관련이 없어요. 여기는 관련이 없고, 그죠? 뚝 떨어진 얘만 관련이고 얘는 별 관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계지와 한계지 사이는 무슨 관계? 대체 관계. 한계지와 도심부의 지가는 상호 관련되고 한계지와 바깥의 농지 임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됐나요?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한계지 지가 현상은 농경지 등의 지가 수준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그거는 별 관계가 없고. 근데 이번에 한계지 지가와 도심부 지가는 상호 무관하지 않고 이 상호 관련되는 거요. 상호 무관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무관하지 않다는 게 관계가 있다. 그리고 각 한계지 지가 상호 간에는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이렇게 한계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돼요. 한계지를 기준으로 바깥에 농지 임지는 관계없고 한계지와 한계지 같은 한계지끼리는 대체 관계, 한계지와 도심부 지가는 상호 관련되는 정도 이렇게. 다음에 5번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가 한계지는 차가 한계지보다 택지형이 먼 거리로 연장된다. 이거는 자기 집이에요. 자가는 자기 집, 차가는 빌린 집이에요. 자, 도심에 직장을 두고 우리가 출퇴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먼 곳에 집이 있는 사람은, 조금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멀어도 자기 집에서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세를 얻어서 내가 출퇴근할 생각이라면 기왕이면 어디에 세를 얻겠어요? 조금 더 가까운 데 얻겠죠. 그래서 자기 집은 조금 더 멀리 있다 이 뜻이에요. 자기 집은 좀 멀리, 빌린 집은 좀 더 가까이. 됐나요? 자, 뭐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는 좀 서운하니까 한 번 정도 설명드립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부동산 개발 활동, 자, 이건 좀 쉬고 가겠습니다.